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는 지금 커런트 이슈즈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연휴가 끝난 10월 13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세 건, 그리고 오늘 감상하실 시는 노익장 인생, 제가 쓴 시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China warns US of countermeasures if Trump doesn't walk back 100% tariff threat. CNN 뉴스 보시죠. 네, 10일 어제 중국 당국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과 위협을 철회하지 않으면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틀 전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소광물 수출 제한 조치에 대응해서 11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0% 신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10일 트럼프는 또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취소할 수 있다고도 말하였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를 고집한다면 단연코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인데 그런 조치를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무역전쟁 격화를 예고한 것이죠. 이러한 격화된 상호 보복 대응은 지난 6월부터 마드리드에서 진행되었던 무역 협상의 성과를 수포로 되돌리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급작스런 100% 신규 관세 부과 발표는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선 금요일 미국 주가가 급락하였습니다. 다우가 879포인트 빠지고 나스닥이 820포인트, S&P는 183포인트나 하락하였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10년물이 4.06% 수익률로 당일 11bp 하락하였는데요. 이는 3주 내 최저입니다. 원유와 구리도 각각 4% 이상씩 급락하였습니다. 암호화폐도 크게 하락하였고요. 달러 인덱스만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관세 부과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판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 이 법 판결이 나오면 관세 조치에 큰 제한이 나오겠죠. 반면 중국 시 주석은 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항함에 있어 좀 더 유리하겠죠.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원하던 노벨 평화상은 불발되었죠. 베네수엘라의 마차도 야당 당수가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현 마두로 대통령에 대항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열렬히 지지하고 있죠.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가 대치하는 데 대해서 노벨위원회가 정치적인 결정을 하였다고 비난하였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입니다.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 강경 보수 우파 사나에 다카이치가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10월 4일입니다. 최초의 여성 당수고요. 그가 공약한 내용을 보면 물가 억제, 그다음에 경기 부양, 불법 입국 규제 등입니다. 당초에 유력시 되었던 신조 고이즈미를 격파한 거죠. 고이즈미 역시 중도고요. 최연소 수상을 희망하다가 다카이치에게 패배하죠. 다카이치가 총재 당선 후에 시장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주가가 급등하고 국채 수익률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아베처럼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하게 되고 따라서 국채 발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90년 국채 수익률이 장중 3.9015%까지 올라갔고 26물은 2.7055%까지 올라갔습니다. 1999년 이래 최고 수익률입니다. 이를 두고 일본 신문은 채권 자경단, 본드 비질런스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채권 자경단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거죠. 이제 총리 선거가 남았는데요. 일정은 10월 20일에서 26일 임시국회에서 실시할 거라는데요. 현재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일본 방문하고 APEC 정상회의도 곧 있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24일 이전에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총리 선거는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투표해서 결정되는데요. 현재 중의원은 총 465명, 참의원은 242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이 양원에서 가반수를 득표하면 당선이 되는데 가반수 미달 시에는 상위 2인이 또 결선 투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양원이 서로 다른 후보를 선출할 경우에는 참여에서 결정된 사람이 총리가 된다고 합니다. 통상 자민당 당수가 총리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좀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민당과 지난 26년간 그 연정을 해왔던 공민당이 연정 탈퇴를 선언한 거죠. 공명당이 탈퇴하게 된 것은 지난 내각 내 자금 스캔들과 관련해서 불만이 많았고 그의 여러 사정이 겹친다고 하네요. 참고로 현재 그 일본 중의원 정당별 분포를 보면요. 465명 중에 자민당이 196석입니다. 가반수 미달하죠. 입헌 민주당은 148석, 일본 유신회가 35석, 국민민주당이 27석, 공명당이 24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범야권이 단합하면은 야권 대표가 총리가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야권 중에는 보수 성향이 강한 그 유신회, 국민민주당이 있어서 야권 단합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다카이치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다카이치가 총리 당선 시에 정책 방향을 미리 보면은 다카이치는 영국 그 마가레트 대처 전 수상을 아주 추종한다고 하네요. 철의 여수상이 되겠다는 거죠. 그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신조 아베 총리의 그 아베노믹스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재정을 강화하고 금융은 완화하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이제. 그리고 엔은 약세가 예상됩니다. 그녀의 이러한 정책은 일본은행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10월 29일 30일 개최되는 일본은행 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확 낮아졌습니다. 그전에는 금리 인상 확률이 60%였는데 많이 내려갔습니다. 다카이치가 우선 해야 될 일은 트럼프와 무역 협상 그리고 방위비 협상이 있고요. 한국, 중국, 대만과의 관계 정립 그리고 전 세계의 그녀는 제퍼니즈 백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과 인생의 균형점을 버리겠다. 그리고 계속 일만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워라밸을 포기하고 직무에만 충실하겠다는 거죠. 마가렛 대처 같은 결단력이 있는 정책을 시행할지 두고 봐야죠. 네, 고이치 사나의 그 양력입니다. 1961년생이고요. 나라현에서 났습니다. 고베 대학교를 졸업했고 그 뒤에 작가, 방송인, 의원 비서를 수행한 뒤에 1993년에 이제 중의원 첫 당선했고요. 자민당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최근 내무장관, 통신부 장관, 경제안보 장관 등을 거쳤습니다. 작년 그 10월에 자민당 당수에 출마했다가 이시바 결선 투표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자민 당수로 된 거죠. 남편과는 이혼 상태고요. 자녀는 양녀 포함해서 3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이 세바스티엔 르꼬르니 전 수상을 다시 수상으로 재임명하였습니다. 얼마 전 그 의회에서 불신임돼서 사임한 미셸 바르니에 총리의 후임이 되는 거죠. 르꼬르니 수상의 양력을 보면은 1986년생으로 39세에 불과합니다. 정치 성향은 우파, 자기 스스로 드골주의자로 자처합니다. 경력은 프랑스 국방장관 그리고 모든 내각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마크론 대통령의 그 최측근입니다. 중도 성향의 그 민주운동당 대표입니다. 지난 9월 9일 사실 총리로 임명되었으나 그 야당의 집요한 불신임 예고로 10월 6일 날 사임한 바 있습니다. 수상 취임한 지 27일 만에 최단기간 만에 사임하였죠. 사임할 당시에 이미 장관들은 다 자신이 임명하였죠. 그런데 당시 그 18명 장관 중에 12명이 기존 그 내각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도 야당의 반대가 심했죠. 프랑스는 진짜 정치적 혼란이 매우 심각합니다. 극도로 분열된 그 의회, 극극우, 극극자의 게다가 이제 중도까지 아주 정치적 합의가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 2026년 예산안이라든가 정년 연장 등의 국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르팽 여사의 극우파 그리고 극좌파가 있습니다. 마크론 대통령의 지지율은 갈수록 하락하고 정치적 고립을 겪고 있는데요. 조기 총선 가능성이 제곧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총선을 하게 될 경우 르팽의 극우파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르코르니 수상은 공공재정의 회복은 우리의 미래와 주권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얘기하며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 강조하였는데요. 내가 이런 의무감에서 수상직을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극심한 정치적 혼란은 당연히 국민 경제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프랑스 은행 총재는 정치적 혼란이 GDP의 마이너스 0.2%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다 복지 비용이 적자 재정을 가져오고 정부 부채를 키우게 됩니다. 또 자정 경제팀 교체는 기업의 투자 그리고 소비자의 소비에 불확실성을 높여서 다 나쁜 영향을 미치죠. 올해 프랑스의 재정 적자 GDP 비율은 5.6%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EU의 기준 크라이테리온의 약 2배가 되죠. 바로 직전 수상이 재정 적자 GDP 비율을 4.6%로 낮추는 재정 긴축 예산안을 편성했다가 의회 불신임으로 물러나죠. 퇴직 정년 연장도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단신입니다.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전주에는 고용지표 둔화가 더욱 가시화되는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적인 대중국 수입 관세 100% 추가 소식, 그리고 개인들의 차익 실현,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계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JP 모간 디몬이 시장 조정 의견을 내었고 영란은행에서도 법일 충격파를 우려하는 뉴스를 냈습니다. 급락이 되었죠. 주말 S&P는 2.71% 하락, 다우는 1.90% 하락, 나스닥은 2.27%나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중으로는 나스닥이 아직도 19.48% 상승, S&P가 12.68% 상승, 다우는 6.10% 상승하였습니다. 기술주가 실적 때문에 많이 올라 있었죠. 국채 수익률의 경우에 고용시장 악화 우려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데다가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부과 계획으로 국채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10년물 수익률은 4.04%로 금요일에 11bp나 하락하였고 2년물은 당일 3.51%로 1.9bp 하락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준금리 추가인의 기대와 반면 국제 발행 물량 증가가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다시 3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대형은행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 모간 체이스,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간 스탠리 등이 이제 먼저 발표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3주 차로 접어든 정부 셧다운이 어떻게 될지 동향, 그의 주택시장 동향, 필라델피아 및 뉴욕 연준의 산업 생산 동향 등이 관심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로 예정되었던 소비자 물가 CPI 지수 발표는 정부 셧다운 때문에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IMF, IBRD 연차 총회가 월요일 13일부터 진행됐고요. 그리고 14일에는 IMF의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WEO가 발행될 건데 여기에 큰 관심이 가죠. 현재 예상으로 코어 CPI는 전월 대비 0.3%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3%를 예상합니다.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0.4% 플러스가 예상되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3% 예상이 됩니다.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예상되죠.
네, 참고로 페드 워치 트래커로 본 향후 연준금리 예상인데요. 오는 10월 29일에는 97.8% 확률로 3.75 내지 4.0%, 즉 현재보다 25bp 인하 확률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 12월 10일자 FOMC에서는 3.50 내지 3.75가 될 확률이 96.7%입니다. 즉 현재보다 50bp 인하 확률이죠. 10월 29일 날 25bp, 12월 10일 날 또 25bp 내린다는 겁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할 시는 노익장 인생, 제가 쓴 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언제 어디서나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리고 할 일을 찾아서 나라 발전에 일조함으로써 즐겁고 보람차게 살아가자는 제 마음가짐을 시로 옮겨보았습니다.